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현서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간만에 화창해요. 화창하요? 이건 무슨 소리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하늘이 되게 정말 하늘색? 하늘이 하늘색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횡설수설할 만큼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출근하는 길도 너무 시원하고 공기도 되게 깨끗하고 비가 오고 나서 그런가 하늘이 미세먼지 없이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이런 맑은 하늘 아래에서 출근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러 가야 되는데 출근하는 길은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할 뻔했어요. 하지만 저도 신입사원 때에는 물론 지금도 신입이라고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신입사원 때에는 회사 출근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회사 옥상 가가지고 힐링하면서 힐링이 됐어요. 그냥 김밥 몇 줄 싸가지고 회사 옥상 그 쉼터 가가지고 제가 다니던 학교가 보였거든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다니던 학교를 볼 수 있네. 아직도 저기에서 졸업도 못하고 있는 내 동기들도 있는데 쟤는 진짜 언제 사람 되냐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 뽕 차오르는 기분 뭔지 아세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때 왜 행복한 걸까요? 정말 주저리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때 생각하니까 좋네요. 왜냐면 그때도 하늘이 딱 이랬거든요. 엄청 깨끗하고 뭔가 정말 탁 트여갖고 다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세상에 뭔가 뭐라도 된 것 같고 앞으로 되게 밝은 미래가 펼쳐질 것 같고 진짜 내가 하는 일 전부 다 성공할 것 같고 진짜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악덕 선임을 만나가지고 제가 말아먹었죠. 안 그것만 아니었어도 성장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그때 여유로웠어요. 네. 막 원래 신입 때 엄청 바쁘고 일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진짜 여러분들도 회사 다녀봐서 알겠지만 신입 때 진짜 바쁘죠. 회사 업무 매뉴얼도 숙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업무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보고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짜 하나하나 다 궁금한 거 투성이고 배워야 할 거 투성인데 전 입사하고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이거 회사 맞나? 이거 대학교보다 쉬운 거 같은데 이러면서 정말 이거밖에 안 했는데 내가 돈을 받는다고? 나 월급값 못하는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이거 좀 그렇다. 이 연차도 처음엔 제대로 못 썼어요. 한 2달 동안. 네. 근데 나중에서야 그 이유를 깨달았죠. 저 알려주던 회사 선임이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알려줄 게 있나? 일한 게 없는데. 일한 게 있어야 알려주지. 그랬는데 맨날 잡다한 것만 알려줬거든요. 저한테 주식 사라고. 근데 그 웃긴 거는 저한테 맨날 주식 사라 했거든요. 주식 사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코인을 좀 하고 있었어요. 코인이 왜 안 좋은지 알려주겠다고 저한테 뭘 보여줬냐면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 피드 자기가 쓴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예의상 읽었지. 정말 엄청 그 장문의 카톡 아시죠? 그 더보기 눌러야지 보일 만한 거. 그거보다도 더 긴 내용으로 그 페이스북 피드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 읽는데 코인은 뭐 보이지 않는 곳이고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주저리 썼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질투였더라고요. 주변에 코인으로 대박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이제 대박이 안 났던 거죠. 근데 주식조차도 잃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갖고 주식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 몇 개 산 것조차도 이제 하한가를 찍어가지고 치킨값 잃었다. 아
그리고 좀만 올라가면 치킨값 벌었다. 여러분 아시죠? 치킨값이 벌 정도. 치킨값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정도면 돈을 얼마나 조금 넣었겠어요. 아, 왜 여기까지 왔죠?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아, 제가 잠깐 광고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만 소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건 이제 빙그레에서 나온 내용이고요. 아카페라라는 내용입니다. 설탕 무첨가 아메리카노 아카페라와 함께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다 보니까 딱딱하지 않게 좀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의 피드백도 제가 듣고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도울 사람이 많을수록 더 도와주지 않는다. 성냥팔이 소녀의 방관자 효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운 겨울날 한 소녀가 눈발이 매섭게 휘날리는 어두운 거리를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가난한 소녀는 얇은 옷에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이었답니다. 사실 소녀는 집을 나설 때 자신의 발 크기보다 큰 어머니가 신었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마차를 피하다 그만 신발이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소녀는 신발을 찾아 두리번 거렸지만 두 짝 중 한 짝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은 한 짝마저 어떤 사내 아이가 가지고 달아나 버렸답니다. 이런 까닭에 소녀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맨발로 거리를 걷게 되었답니다. 소녀의 낡은 앞치마에는 한 무더기의 성냥이 있었고 나머지 한 다발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소녀는 온종일 성냥을 팔러 다녔지만 성냥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소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면서 기다시피 살살 걸었어요. 어깨를 내리덮은 긴 금발머리 위로 눈송이가 쌓여갔지만 소녀는 무표정했답니다. 집집마다 창문에서는 따스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거리에는 거위 고기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그날은 마침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소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소녀는 처마가 쑥 나와 있는 집 사이에 귀퉁이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작은 발을 엉덩이에 깔고 앉았지만 추위를 떨쳐버릴 수는 없었죠. 그래도 소녀는 집으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냥을 한 개비도 못 팔았으니 집에 가져갈 돈이 없고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면 매 맞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동화 속 배경이 되는 날은 마침 한 해의 마지막 날이었다. 보통 연말에는 각종 행사가 열리고 길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려 축제 분위기다. 특히 제야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을 걸을 때 사람들에게 떠밀려 걸어야 할 정도다. 바로 그런 날, 가엾은 성냥팔이 소녀는 맨발로 종일 성냥을 팔러 다녔지만 성냥을 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동화를 읽으면서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동화 작가가 성냥팔이 소녀를 불쌍하게 보이려고 과장한 거 아니냐? 하는 사람도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바로 심리학의 방관자 효과 때문이다. 도대체 방관자 효과가 무엇이길래 추운 겨울날 맨발로 성냥을 파는 소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게 만든 것일까? 방관자 효과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적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1964년 3월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던 살인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28살이었던 제노비스라는 여성은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강도를 만나 살해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나중에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이 있다. 강도는 35분 동안 그녀를 쫓아다니면서 3차례나 칼로 찔렀는데 이 과정을 무려 38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숨죽여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두런거리는 소리에 놀란 살인자는 잠시 모습을 감추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안심하고 다시 돌아와 그녀를 쫓아가면서 칼로 찔렀다. 지금 잠시 이제 방역 문자가 왔는데요. 광주시가 처음으로 11,000명 나왔습니다. 10,000명이 처음 넘었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동안 경찰에 연락한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녀가 숨을 거둔 다음에야 마침내 경찰에 알렸을 뿐이다. 이 사건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살인사건이어서가 아니라 왜 선량한 시민 중 단 한 사람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는가에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학자 라타네는 실험을 하나 진행했다. 연구자들은 실험에 참가한 대학생들에게 설문지에 응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설문지 응답이 끝나면 돌아오겠다고 말하고는 잠겨있지 않은 조립식 커튼을 통해 옆방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몇 분 후 대학생들에게 옆방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사람이 바닥에 나둥그러지는 소리, 그리고 고통에 찬 여자의 비명을 듣게 했다. 누가 들어도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한 소리였다. 사실 이 소리는 연구자들이 미리 녹음해 둔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대학생들이 그 상황에서 여자를 돕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관찰했다. 실험 결과 혼자 방에 있는 경우에는 약 70%의 대학생들이 여자를 돕기 위해 옆방에 왔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겨우 20%만이 여자를 도와주러 왔다. 이 실험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남을 도우려는 행동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다. 실험이 끝난 후 옆방의 사고 소리를 듣고도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던 대학생들을 인터뷰했다. 그들은 자기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고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 또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기에 방관자 효과의 원인이 있다. 바로 방관자 모두의 무지와 책임감 분산이다. 방관자 모두의 무지란 이런 것이다.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심장마비로 인한 위급 상황인가? 술에 취한 사람인가? 도와줘야 하나? 괜히 가까이 갔다가 봉변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도 가만히 있으니 이건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행동한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내가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듯이 다른 사람도 나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 뿐이다. 책임감 분산이란 다른 사람이 뭔가 조치를 취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이다. 내가 성냥팔이 소녀의 성냥을 사주지 않아도 틀림없이 누군가가 사줬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 많은 사람 중 아무도 소녀의 성냥을 사주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라는 생각은 별로 좋지 않은 자세다.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방관자 효과를 막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현재 상황이 위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동화를 보면 소녀는 한겨울에 성냥을 팔러 맨발로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도 무표정을 유지했다. 길거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서 소녀를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소녀가 무표정으로 길을 걸어다니니 내가 도와줄 만큼 위급한 상황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며
도움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방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대신 특정 인물에게 지목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성냥팔이 소년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거기 빨간 목도리 하신 분 성냥 사주세요 처럼 특정인을 지칭하며 부탁했어야 했다.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을 할 때도 제세동기 가져오시고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교육하지 않는다. 특정인을 지칭하며 거기 파란 조끼 입으신 분 제세동기 가져오시고 노란 옷 입으신 분이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도록 교육받는다.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방관자 효과를 막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정보의 역할이다. 이미 방관자 효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방관자 효과를 모르는 사람보다 조치를 취할 확률이 높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이제 방관자 효과를 알았으니 다른 사람보다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어려운 사람을 보면 누군가 도와주겠지 라며 지나치기보다는 내가 먼저 라는 생각으로 손을 내밀어 보자. 그러면 나 이외에도 제3, 제4의 인물이 나타나 도움을 줄 것이다. 한 걸음 더. 평범한 영웅은 못 되더라도 조력자는 되어야 한다. 이제 방관자 효과는 SNS에서도 나타난다. 영국 BBC 방송국의 한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 사진은 금발의 한 여성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듯한 사진이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발 아래에는 피자 한 판이 쏟아진 채로 있었다. 이 사진은 무려 2만 건이 넘게 리트윗 되었는데 이 사진에 대한 댓글들은 피자는 아직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여자는 출근 중인 건가? 아니면 퇴근 중인 건가? 등이었다. 정말 피자를 쏟을 정도로 깊게 잠이 든 건지 아니면 혹시 그녀가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린 건 아닌지를 걱정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 이 사진을 찍은 기자도 마찬가지다. 그가 최초로 한 행동은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다 보니 말이다. 이뿐만 아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대신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 영상이 종종 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댓글창을 확인해 보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일 것이다. 이게 진짜면 벌써 누군가 신고했을 것이다 라는 댓글이 보인다. 그러면 그래 그렇겠지? 하고 불편한 마음을 애써 넘기며 다른 창으로 넘어간다. 이런 행동도 다 방관자 효과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방관자 효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영국의 랭커스터 대학의 리처드 필포트와 그의 연구팀에 의하면 폭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해당 사건들의 90%는 적어도 한 사람이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방관자의 존재가 오히려 누군가가 개입할 확률을 증가시킨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뭔가 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의지가 있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돕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도와주려는 사람은 분명히 있다. 나부터라도 누군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자. 그런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충만해져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좀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육체의 허기보다 마음의 허기가 더 괴롭다. 백설공주의 접촉 위안.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요술거울로 확인한 왕비는 독이 묻은 머리빗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후 왕비는 또다시 변장을 하고 백설공주가 있는 7 난쟁이들의 집에 찾아갔어요. 좋은 빗 사세요. 빗기만 해도 머릿결이 고와지는 예쁜 빗이에요. 문 밖에서 박물 장수로 변장한 왕비는 계속 외쳤습니다. 아가씨, 이런 빗은 귀한 물건이라 손에 넣기 어려워요.
아가씨의 곱고 탐스러운 머리를 잘 비껴줄 빛이랍니다. 백설공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친절한 할머니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들어오세요. 박물장수 할머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곧장 백설공주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직접 빗질해줘도 될까요? 박물장수 할머니가 공주의 머리를 만지면서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는 기분이 좋아져서 친절한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머리를 맡겼습니다. 박물장수는 백설공주의 등 뒤로 가서 독이 든 빛으로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내 백설공주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빗에 발라두었던 독이 공주의 몸에 스며들고 만 것입니다. 박물장수로 변장한 왕비는 쓰러진 백설공주를 보고 기뻐하며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을 마치고 온 7 난쟁이들은 이번에도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한 난쟁이가 백설공주의 머리에 꽂혀있는 빛을 찾아냈습니다. 그 빛을 뽑아내자 백설공주는 크게 숨을 들이키며 눈을 떴습니다. 백설공주는 7 난쟁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잊으셨나 보군요. 이번에도 실패했으니까 왕비가 또 변장해서 공주님의 목숨을 노릴 거예요. 제발 앞으로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앞으로는 절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하였습니다. 동화에서 백설공주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다. 동화를 읽어보면 백설공주는 처음에는 살인 청부업자인 사냥꾼에게 죽을 뻔하다가 사냥꾼이 그녀를 가엾게 여긴 덕분에 겨우 살아난다.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사실 백설공주를 제일 사랑한 건 왕자도 난쟁이도 아닌 사냥꾼이라는 썰이 도는 것이다. 백설공주의 심장 대신 멧돼지의 심장을 가져가 왕비에게 바친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위해 유일하게 목숨을 건 인물이니 말이다. 그렇게 얻은 목숨, 백설공주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도통 그렇지가 않다. 낯선 사람에게 문을 너무 쉽게 열어주기 때문이다. 난쟁이 집에 얹혀 사는 동안 백설공주는 허리를 꽉 조이는 레이스 끈과 독이 묻은 빛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난다. 이 과정에서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절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세요 라고 여러 번 신신당부한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낯선 사람에게 자꾸만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결국 왕비의 꼬임에 넘어가 독사과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만다. 도대체 왜 백설공주는 자꾸만 문을 열어주었을까? 그것은 아마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한번 생각해보자. 백설공주는 7 난쟁이들의 집에 종일 혼자 있었다. 그러니 분명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반가움에 문을 열어준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와의 접촉이 필요해서 말이다. 접촉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심리학 실험이 있다. 바로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가 실시한 접촉 위안 실험이다. 그가 이 실험을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했다. 이탈리아의 한 보육원은 이러한 아이들을 맡아서 키웠는데 이 보육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보육원으로 민간 보육원보다 시설이나 식단의 영양 상태가 훨씬 좋았다. 게다가 위생을 중요시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격리해서 키웠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나타났다. 환경이 열악한 민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았다. 게다가 생존한 아이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할로우는 원숭이를 이용해서 실험 하나를 진행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 원숭이를 어미로부터 격리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에게 철사로 된 엄마와
헝겊으로 된 엄마를 만들어 주었다. 이때 철사로 된 엄마는 몸통을 철사로 만들어서 촉감은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에 우유병을 달아 새끼 원숭이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헝겊으로 만든 엄마는 철사로 된 엄마와 다르게 촉감이 따뜻했다. 하지만 우유병이 없어서 새끼 원숭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는 없었다. 얼핏 생각해보면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것이므로 새끼 원숭이는 당연히 철사로 만든 엄마에게 매달릴 것 같았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비껴갔다. 새끼 원숭이는 철사로 만든 엄마가 아니라 헝겊으로 만든 엄마를 온종일 부둥켜 안고 있었다. 심지어 배가 고플 때도 새끼 원숭이는 헝겊으로 만든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대신 철사로 만든 엄마의 가슴에 있는 우유병으로 입만 가져가 허기를 채웠다. 더 놀라운 것은 새끼 원숭이에게 매우 큰 소리를 들려주거나 무서운 기계로 위협을 가할 때였다. 그때마다 새끼 원숭이는 헝겊으로 만든 엄마에게 달려가 매달렸다. 이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 1950년대까지는 아기가 엄마에게 애착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자신의 배고픔을 엄마가 해결해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찬장 이론이라고 한다. 찬장 이론이란 아이가 엄마를 우유 창고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생긴 이름으로 아기가 엄마를 단순히 생존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할로우의 새끼 원숭이 실험을 통해 찬장 이론의 한계가 밝혀졌다. 더불어 모든 것이 풍족하고 청결한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죽어간 이유도 알 수 있었다. 바로 애정이 담긴 접촉의 부재였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접촉하고 누군가를 쓰다듬거나 안아주는 행위는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캠페인까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프리허그 운동이다. 프리허그 운동 방법은 간단하다. 어떤 사람이 프리허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다리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포옹을 청하면 안아주는 것이다. 이 캠페인은 제이슨 헌터라는 미국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제이슨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네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포옹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영감을 받은 그는 프리허그 운동을 시작했다. 이를 후안 만이라는 호주인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서 이 운동은 전 세계로 급속히 뻗어나갔다. 다시 백설공주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백설공주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를 여의었다.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느낄 새도 없이 말이다. 또 백설공주의 아버지는 한나라의 왕이어서 딸을 직접 보살피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시녀들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백설공주를 편하게 대하기 어려웠을 거다. 마치 이탈리아의 보육원처럼 백설공주에게는 청결한 환경과 풍부한 음식만 제공된 것이다. 그러다가 새로 맞이하게 된 새 엄마는 백설공주를 시기해서 죽이려 한다. 이를 피해 백설공주는 7 난쟁이들의 집으로 도망쳤지만 난쟁이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갔다가 밤늦게 돌아온다. 그동안 백설공주는 온종일 집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찾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한번 백설공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나에게 말을 걸어주고 나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과연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어린 시절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충분한 접촉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접촉을 갈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럼 왜 우리는 신체적 접촉을 할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는 걸까? 그에 대한 답은 생물학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의 피부에는 C 촉각신경섬유라는 것이 있다. 이 신경섬유는 신체적 접촉을 할 때 가장 활성화되는데 이 정보가 뇌섬유부로 전달되면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그 엔도르핀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 마음이 안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심리학에서는
접촉을 단순히 접촉이라고 하지 않고 접촉 위안이라고 한다. 따라서 백설공주가 자꾸 낯선 사람에게 문을 열어준 것은 바보여서가 아니다. 타인으로부터 접촉 위안을 받고 싶었던 백설공주의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걸음 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할 수 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남겼고,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는 인간 관계로 인해 받는 상처는 필연적이다 라는 말이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관계로 인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관계를 맺지 않고 혼자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선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건강심리학자 로블즈의 연구에 따르면 아무리 중내산에 해도 부부일 때가 혼자일 때보다 암, 우울증, 독감 등의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았다. 이뿐만 아니다. 심리학자 슈날은 한 연구에서 피실험자들에게 높은 언덕을 걸어 내려오게 시켰다. 이때 한 집단은 혼자 내려오게 됐고, 다른 집단은 친구와 함께 내려오게 했다. 그러고 나서 모든 피실험자에게 언덕이 얼마나 비탈져 있었는지를 평가하게 했다. 그랬더니 혼자 내려온 참가자들이 함께 내려온 참가자들보다 언덕이 더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같은 이치다. 그렇다면 나에게 의미 있거나 가까운 사람만이 도움이 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처음 보는 사람이어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생긴다. 심리학자 사모프와 짐바르도는 이와 관련된 실험을 위해 피실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집단에는 기분 좋은 전기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집단에는 기분 나쁜 전기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모든 실험자에게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 혼자 있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건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기분 나쁜 전기 자극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집단일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는 경향이 높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외롭거나 힘든 상황에서 모르는 사이일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 다음은 새벽달과 일꾼, 그 내용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8시 40분이 되었는데요. 아침은 언제나 피곤하지만 참 개운하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울지. 저는 요즘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애틋하게 이 하루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도 졸릴 때는 그냥 자고 싶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과연 어떤 하루를 보내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날씨가 좋은데 화창하니 소풍 가고 싶은 날씨네요. 다음에 같이 소풍도 놀러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일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봅시다. 안녕.